그런 인재 집단을 추방함으로써 그 빠른 속도로 스페인의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 유대인 경제사 2편입니다. 내용은 1492년 유대인 추방령의 비극입니다.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1492년 1월 2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슬람을 그라나다에서 몰아내고 그로부터 석 달도 되지 않은 3월 31일에 유대인 추방령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령에서 명시한 유대인의 죄는 신성한 가톨릭 교리와 신앙 깊은 신자들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스페인 왕국 인구 700만 명의 6.5%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숫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장원제도가 발달한 중세에 농촌에 살지 않고 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도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스페인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이유는 8세기 이베리아를 정복했던 이슬람이 500년 이상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황금기를 구가하며 유대 문화의 최고 전성기를 이베리아 반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공존하며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 수도 꼬르투바는 인구가 45만 명으로 당시로서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도시로 문화와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발흥한 교조주의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여 유대인에게 개종을 강요하며 학살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피난길에 올라 북부 스페인 왕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페인 왕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92년 당시 스페인 재정고문 아이삭 아브라반넬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른바 궁정 유대인입니다.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스페인을 무역경제 부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추방령을 돈으로 막으려 하다가 결국 왕의 눈에 밖에나 실각하게 됩니다. 유대인 추방은 전쟁 후유증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안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왕실은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고 기독교 국가의 위험을 세우려는 의도로 국교를 기독교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완된 민심을 추스르고 바닥난 국고를 채우는 데는 유대인의 추방과 그들의 재산 몰수가 일거양득의 묘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럼버스 신항로 탐사에 들어갈 왕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한몫했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의 내용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4개월 이내에 스페인을 떠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허용하되 화폐와 금은 등 귀중품은 가져나갈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억지입니다. 재산은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칙령이 발표되자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몇 달 내에 헐값으로 팔았죠. 예를 들어 집을 내주고 당나귀를 얻었고 포도원을 내주고 몇 필의 품목과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신변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모든 재산을 나누어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곧 3분의 1은 현찰로, 3분의 1은 보석이나 골동품 같은 걸로, 3분의 1은 부동산으로 부를 분산시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재산관리 방식인 포트폴리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대부업을 했던 유대인들은 담보대출 시 저당자본 보석률을 챙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지나 부동산 소유가 법으로 금지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저당물이 보석류였습니다.
당시 보석류는 오늘날 같이 높은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는 후에 유대인들이 이주해간 앤트워프와 암스테르담이 다이아몬드 보석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추방령을 받고 떠나기에 앞서서 12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모두 결혼을 시켜서 가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어야 유대인들은 대부분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고 유대인이라 역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레나 나귀에 짐을 싣고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스페인 왕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어진 기간이 단 4개월 뿐이 없었기 때문에 8월 초에 이르자 유대인 추방은 완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왕국에서 20만 명이 한꺼번에 추방당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국에 살던 유대인의 절반 이상이 개종을 거부하고 방랑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가톨릭으로 개종해 스페인에 남은 유대인들을 마라노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노는 사실 돼지라는 뜻이고 이는 지저분한 사람을 나타내는 스페인어로 한마디로 개종 유대인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더해 1480년서부터 종교재판을 피해 빠져나간 사람까지 합치면 약 29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12년 사이에 스페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인구 3만 명이 넘는 도시가 흔치 않은 유럽에서 29만 명은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빠져나간지는 후대 학자에 따라서 13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학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1492년 8월 3일 세비야 근처의 팔로스테라 프론테라 항구에서 세 척의 선방이 출항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크리스토 콜럼버스의 선단이었습니다. 사실 콜럼버스의 출항 역시 몇몇 유력한 마라노들의 도움을 받아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배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건조되었고 그의 선원 중에는 종교재판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는 마라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북부에 살던 12,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은 프랑스에서 가까운 나바라 왕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 통치자들은 오랫동안 종교재판의 도입을 거절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나바라 왕국도 결국 종교재판 제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잠시 피신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떠나야만 했습니다. 스페인 영토에서 추방당한 2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10만 명은 돈을 내고 포르투갈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5년간의 체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95년 마누엘 1세 왕이 포르투갈 왕의 권좌에 올랐는데 그는 페르난도와 이사벨 부부의 왕국을 상속받고 싶은 욕심에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마누엘의 포르투갈 왕국 내에 비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날 자기들의 딸을 줄 수 없다며 결혼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496년 12월 포르투갈 내 유대인과 이슬람에 대한 추방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에서는 스페인하고는 다르게 4개월이 아니라 1년간의 여유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25살 이하의 젊은이들을 모두 강제로 세례를 받고 카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만유에는 유대인이 떠나면 포르투갈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가능하면 유대인이 떠나는 걸 방해했습니다. 마감날이 지나자 마누엘 왕은 미처 떠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노예로 하고 선언하고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개종시켰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겉으로는 개종을 했지만 비밀리에 유대교 의식을 지키는 마라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1497년에 포르투갈에서마저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1492년서부터 1500년대에 주로 네덜란드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신교도에 대한 탄압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탄압받았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이 위그노들도 탄압을 피해서 17세기에 주변국구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1492년서부터 들어가서 미리 자리 잡고 있었고 위그노들은 나중에 1600년 돼야 네덜란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15, 16세기에 네덜란드의 부흥은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간 곳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북핵 연안의 저지대, 곧 플랑드르의 브류에와 엔트워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290년 영국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상업과 교육 그리고 모직물 산업을 발달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동족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리고 당시 오스만 제국도 유대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북부 저지대 다음으로 많이 몰려간 게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북아프리카로도 일부가 갔고 이탈리아 도시들로도 일부가 갔는데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그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유럽 각국에는 이때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돼서 그때서부터 유럽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스페인 왕국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 마라노 무리가 여전히 뒤에서 몰래 유대교 간섭을 지킨다고 보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가 그 당시 수도였던 똘레도였었는데 똘레도 같은 곳에서는 축제 때 유대인들이 일부러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상 돼지고기 먹는 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어보임으로써 자기들이 완전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음을 보이는 그런 행태를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구워서 먹는 스페인의 특선 요리인 에저 요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즉 에저 요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유대인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2번 근무해봐서 이 에저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한마디로 맛있습니다. 당시 중세 톨레도에서 이러한 마라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집단 학살이 자행되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축제 때 돼지고기를 먹는 이러한 관습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도 이러한 종교재판을 피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가로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북부 저지대에 있는 항구 도시 브류헤, 엔트워프, 암스테르담 등지로 이주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력이 유대인들을 쫓아서 중부 유럽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유대인 사회의 몰락은 유대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스페인 왕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몰려간 네덜란드는 그때서부터 세계 중상주의를 주도하면서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사실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금융산업을 일으키고 각 지방의 행정관리로서의 어떤 요직에도 진출돼 있었고 한마디로 인재 집단이었는데 그런 인재 집단을 추방함으로써 그 빠른 속도로 스페인의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아라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보석 산업이 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빠져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세와 가게세가 절반으로 폭락을 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바르셀로나의 면직물 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유대인들이 있을 적에는 공장이 한 300개 정도 있었는데 유대인이 떠난 후에는 10개 정도의 그 공장만이 운영하는 이러한 초라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사나 세금을 걷는 세리나 그 다음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납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떠나고 혹은 강제로 개종한 마라노아들은 다시는 유대인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고급 직업들을 다 내던지고 농사를 짓는 통에 그들의 재능도 그때 땅에 함께 묻혀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 스페인 항구나 포르투갈 항구에 동인도 제도에서 향신료를 그득시고 들어온 배가 도착을 해도 그 물건을 유통시켜줄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다시 그 배들은 브류헤나 엔트워프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역이나 배들이 갖고 온 이러한 고급 상품들을 유통시키지 못하고 그 유통 루트가 고스란히 유대인들이 몰려간 북부 저지대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떠나간 스페인은 경제에 치명적인 쇠퇴를 불러오면서 나중에는 국고 수입도 감소하고 당시 스페인이 중남미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중남미로부터 대량의 금과 은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음에도 결국은 수차례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필리페 2세 때 자그마치 국가 파산 선언을 3번이나 했습니다. 1557년, 1560년, 1575년. 즉 스페인 왕국이 팽창 정책을 쓰면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는 세출로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그런 것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596년에 또다시 대규모 파산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국에 깨져서 해상권을 잊어버리면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경제력에서 먼저 쇠퇴를 함으로써 스페인 제국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교수님, 상인 은행가 등 스페인의 재정과 사회를 다루는 많은 인재 집단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후에 이것이 스페인 사회에 큰 악영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스페인은 유통망이나 교역품을 살리려는 노력 외에 또 어떠한 총력을 기울였나요? 당시 스페인 왕국은 유대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제를 살릴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복한 중남미 식민지를 닥달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금과 은을 채굴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쓰는 걸로 국고를 충당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 왕국이 유럽 최고의 제국으로서 팽창 정책을 승부하고 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여러 차례 이제 부도를 맞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